결혼 7년 차 나, 하은채는 시댁의 격리를 도맡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내 월급 통장까지 고스란히 바치면서도 단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친정엄마가 악성 종양 판정을 받던 날 수술비만 좀 보태달라며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돌아온 것은 산산조각 난 식기들과 그건 내 엄마지 라는 싸늘한 외침뿐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자 온 가족이 울며불며 나에게 돈을 구걸하러 왔다. 그때 내가 던진 단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얼어붙고 말았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프라이팬에 두른 콩기름이 자글자글 소리를 냈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손등에 튀어 붉은 자국을 남겼다. 나는 멈추지 않고 나무젓가락을 올려 계란물을 입힌 애호박전을 능숙하게 뒤집었다. 가장자리의 계란옷은 이미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 있은 지 벌써 내리 3시간째였다. 싱크대에는 고기와 채소를 씻어낸 스테인리스 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도마 위에는 대파를 썬 푸르스름한 진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새언니, 이 동그랑땡 간이 덜 된 거 아니에요. 신우이 심수연이 주방 문틀에 기대선 채 갓 부쳐낸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 한 입 빼어 물고는 곧바로 미간을 찌푸렸다. 씹는데 아무 맛도 안 나요. 무슨 종이 씹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다 구워진 애호박전을 종이 호일이 깔린 대나무 소쿠리에 옮겨 담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제사 음식에는 원래 마늘이나 향신료를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아가씨 입에 싱거우면 이따 상해낼 때 간장 양념장을 따로 종지에 담아 곁들일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맛이 없잖아요. 신우이는 남은 동그랑땡 반쪽을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고는 손에 묻은 기름기를 탁탁 털어냈다. 우리 오빠가 아무 맛 안 나는 음식 제일 싫어하는 거 새언니도 알면서 그러네. 거실에서는 저녁 뉴스를 알리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연 가죽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쥐고 있던 시어머니 천미숙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은채야, 수연이 말이 맞다. 재훈이가 밖에서 거래처 사람들 만나느라 얼마나 고생인데 집에 와서 밥 한 술 뜨는 것까지 대충 때워야겠니? 넌 융통성이 너무 없어. 법이 죽었지 사람이 죽었니? 소금 반 숟갈 더 넣는다고 조상님이 노하시기라도 한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불을 완전히 끈 뒤 싱크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남은 동태전에는 밑간을 조금 더 할게요. 내 이름은 하은채. 올해 37세이며 남편 심재훈과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다. 7년 전 나는 세무사 자격증을 갓 취득하고 서울에 내 이름으로 된 개인 사무소를 개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은채야, 우리 승일건재가 달마다 외부 세무사한테 기장 맡기는 돈만 해도 얼만 줄 아니? 내가 전문가니까 굳이 남 좋은 일 시킬 거 없이 우리 집안 장부는 우리 식구가 관리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않겠어? 자격증은 일단 걸어두고 회사에 와서 일 좀 거들어라. 나중에 재훈이가 사업 더 크게 키우면 다 너한테 좋은 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나는 승일건재의 격리가 되었다. 정식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매달 나오는 급여 명세서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은행 카드를 걷어갔다. 젊은 사람들은 돈을 헤프게 쓰니 집안 돈은 한데 모아 관리해야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매월 일일이 되면 시어머니는 장보기, 공과금 납부, 그리고 5살 난 아들의 유치원 준비물 등 자잘한 지출을 해결하라며 한도가 턱없이 낮은 신용카드 가족 카드를 내밀었다. 물기를 닦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8시 30분. 어머니, 재훈 씨 언제쯤 집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나요? 나는 거실 가장자리로 걸어나가 고개를 숙이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채널을 돌렸다. 텔레비전 화면의 불빛이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아까 전화 왔었다. VIP 고객이랑 갑자기 술자리가 잡혀서 오늘 제사에는 못 온다고 하더구나.
남자가 밖에서 이 집안을 위해 목숨 걸고 뛰는데 우리 여자들이 집안일을 잘 건사해야지. 딴 생각 못하게. 네, 알겠습니다. 돌아서서 주방으로 온 나는 어질러진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탕을 제사상에 올리고 향로와 술잔을 제자리에 놓은 뒤 5살 아들을 데리고 복잡한 절을 올렸다. 그 모든 과정 내내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고 음복할 때만 슬그머니 다가와 먹음직스럽게 생긴 갈비찜 몇 조각을 자기 방으로 챙겨갔다. 밤이 깊어 아들은 안방에서 곤히 잠들었다. 나는 주방의 작은 식탁에 앉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소고기 묵국 한 그릇을 마주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친정엄마 윤정이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자 짙은 비음이 섞인 대구 사투리가 흘러나왔다. 은채가 이 밤중까지 안 자고 뭐 하노? 제사는 잘 모셨나? 잘 모셨어요,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나는 젓가락으로 국물 속 무 조각을 뒤적거리기만 할 뿐 입에 대지는 않았다. 묻다. 옆집 아줌매가 겉절이 좀 갖다 주길래 사골 국물에 밥 말아서 묵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고 헛기침 소리가 몇 번 섞여 들렸다. 재훈이는 오늘 고생 많았지?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왔을 텐데 꿀물이라도 따뜻하게 타미기라.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면 속 버린다. 집에 있어요. 방금 씻고 나왔어요. 나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엉겁결에 거짓말을 내뱉었다. 그람은 다행이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딘지 안도하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은채야, 며칠 전에 내가 부동산 앞을 지나가다 보이. 니들 지금 사는 그 아파트 단지 전세 보증금이 또 올랐다 카더라. 진짜로 결혼할 때 엄마가 대구 그 낡은 집 팔아서 전세금 보태주길 천만다행 아이가. 집합 동호수 계약서에 재훈이 이름으로 돼 있지? 그게 낫다. 남자가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때도 기가 살고 니랑 아한테도 책임감이 생기는 기다. 내 손가락이 유리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어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네, 엄마.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재훈 씨도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절 많이 챙겨주세요. 엄마나 집에서 몸조심하시고 보일러 아끼지 말고 팍팍 트세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식탁 앞에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다. 주방의 센서 등이 꺼졌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7년 나는 항상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순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나를 진짜 이 집안 식구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이 시기만 잘 넘기면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은 얇은 창호지 한 장에 불과했다. 사흘 뒤 오후 나는 유치원 정문 앞에서 아들이 하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화면에는 대구의 모 대학병원 유선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윤정이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병원 특유의 건조하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네, 제가 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나는 아들의 가방끈을 꽉 쥐었다. 어머니께서 오늘 오전 저희 병원에서 조영재 CT와 조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 악성 종양, 즉 췌장암입니다. 현재 종양 위치가 썩 좋지 않아 의료진 소견으로는 당장 수술 일정을 잡지 않으면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오셔서 입원 수속과 수술 전 평가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향후 항암 치료비까지 명목상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할 예정이니 보호자분께서 미리 자금을 마련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의 자동차 소음,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떠들썩함이 그 순간 내 귓가에서 완전히 빨려나갔다. 오직 무겁고 짧은 내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선생님 대략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내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상대방은 어떤 숫자를 불렀다. 그 숫자는 마치 시뻘건 무쇠 덩어리처럼 내 가슴을 쿵 하고 짓눌렀다. 전화를 끄는 내 손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쥐어준 가족 카드 하나가 전부였고
이번 달 남은 한도는 3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나에게는 내 이름으로 된 예금 하나 없었다. 7년간 내 모든 노동은 단 한 장의 지폐로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달리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저녁을 차렸다. 소갈비찜을 푹 찌고 갈치를 노릇하게 구웠으며 남편이 평소 즐겨 마시는 소주도 한 병 꺼내놓았다. 저녁 7시 30분, 남편 심재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정장 재킷을 벗어 소파에 휙 던지고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식탁 앞에 앉았다. 오늘 무슨 날이야?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그 앞에 내려놓고 앞치마에 두 손을 쓱쓱 닦은 뒤 의자를 빼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시어머니도 안방에서 나와 상석에 앉더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다. 재훈 씨, 어머니,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건조했다. 오늘 대구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췌장암이래요. 갈치구이를 집으려던 남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미간이 확 구겨졌다. 국물을 떠먹던 시어머니의 손길도 멈추고는 눈을 치켰던 나를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미룰 시간이 없다고요. 내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다. 수술비랑 입원비로 큰돈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집 예금에서 일단 조금만 빌려 쓰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밖에서 기장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서 어떻게든 천천히 갚을게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뚝배기 안에서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는 미세한 보글보글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심재훈이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주방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너 미쳤어.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고 오직 기분 좋게 저녁을 먹으려던 참에 찬물을 끼얹은 것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지금 회사 자금 융통이 얼마나 빡빡한지 내가 몰라. 장부에 금이 빠진 독에 부어줄 현금이 어딨어.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돈이잖아. 나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무릎이 식탁 다리에 부딪혀 찌릿한 통증에 숨을 들이켰다. 우리 엄마, 낡은 집까지 팔아서 우리 전세 보증금 보태줬어. 정작 본인은 단칸방 월세 살면서. 그런 엄마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당장 수술할 돈이 없어서 우리 집 예금 좀 빌려 쓰겠다는데. 무슨 놈의 너희 집, 우리 집이야. 심재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앞에 식기를 와장창 뒤엎어버렸다. 사기 그릇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귀를 찢는 듯한 타여름을 냈다. 소갈비찜에 진한 국물이 하얀 벽지에 튀어 벽지를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갈치구이는 내 실내화 바로 옆에 나뒹굴었다. 안방에서 그 소란을 듣고 깬 5살 아들이 기겁을 하며 앙앙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내 엄마지. 그 노인네 죽고 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내 돈을 내야 해. 심재훈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목에 핏대가 섰고 지붕이라도 날려버릴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우리 심씨 집안에 시집와서 7년 동안 내 돈으로 먹고 입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 돈을 빼돌려 친정에 갖다 바치겠다고? 꿈깨.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천미숙은 그 난장판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들을 내려다보더니 느릿느릿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았다. 은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훈계조였다. 재훈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출가회인이라 했어. 시집 갔으면 남의 식구인 거야. 내 친정 애미가 병에 걸린 건 그 사람 팔자소관이지. 내가 굳이 시댁돈을 끌어다 친정 구멍을 메우겠다고 우기면 남들이 우리 심씨 집안을 어떻게 보겠니? 됐다. 애 우니까 얼른 바닥이나 쓸어라. 말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주름을 툭툭 털고는 휙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 역시 콧방귀를 뀌더니 소파에 던져둔 재킷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부수듯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바닥의 사기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검지 손가락을 베고 지나갔다.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더니 짙은 갈비찜 국물 위로 뚝뚝 떨어져 섞여 들어갔다. 된장찌개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해졌지만 내 몸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분노로 인한 격분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혈관 하나하나를 서서히 얼려버리는 듯한 지독한 한기였다. 7년 나는 내가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었고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단 한 번도 식구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월급 한 푼 안 줘도 되는 공짜 격리이자 식모였고 친정엄마가 죽어가는데도 돈 한 푼 달라고 입 밖으로 꺼낼 자격조차 없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다. 밤이 깊었다. 아들을 다독여 재운 뒤 나는 홀로 베란다로 나가 미닫이 문을 닫았다. 초겨울의 바람은 매서웠고 얼굴을 칼로 베어내는 듯 했다.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의 거래 내역을 열고 기간 조회 조건을 지난 5년으로 설정했다. 화면 위로 초록색 이체 내역들이 줄줄이 떴다. 입금자는 나, 출금자는 윤정희. 추석 손주 옷값 20만원. 설날 사위 홍삼값 30만원. 은채 생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만원. 날 추워지는데 사돈 목도리 하나 사드려라 15만원. 한 푼 한 푼 전부 엄마가 그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을 아끼고 쪼개서 모은 돈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에 살면서 시장에서 채소 한 단을 살 때도 100원 200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는 엄마가 그렇게 아낀 돈을 이 빌어먹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송금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쓸어 올렸다. 이 집안은 우리 엄마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뜯어가는가? 결혼할 때 대준 전세 보증금, 지난 7년간 쉴 새 없이 보내온 용돈, 명절마다 챙겨준 봉투들. 그런데 정작 엄마가 병상에 누워 당장 수술비가 필요할 때 이 집안은 엄마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 노인네 죽고 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남편의 그 말이 마치 녹슨 모처럼 내 관자놀이에 깊숙이 박혀 맥박이 뛸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고통을 주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끄자 베란다는 짙은 어둠에 잠겼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냄비 바닥에서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에 미세한 기포들이 맺히는 것 같았다.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미역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다. 남편은 어젯밤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란 프라이를 깨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옆에 서 있는 대신 의자를 빼고 그녀의 정맞은 편에 당당히 앉았다. 어머니여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음식을 씹던 시어머니의 턱관절이 멈추더니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아침 대바람부터 또 왜 이러니? 제 월급 통장 돌려주세요. 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또렷했다. 시어머니는 탁 소리가 나게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얼굴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너 미쳤니? 어젯밤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카드는 내가 관리하는 게 이 집안 법도야. 돈은 한 대 묶어놔야 안 새어나간다고 했지? 통장 가져가서 뭐 하게? 몰래 내 친정 애미한테 돈 빼돌리려고? 제 이름으로 개설된 제 통장입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난 7년간 제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시장 단가로 치면 제 월급은 최소 300만 원은 되어야 정상입니다. 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제 명의의 통장을 돌려받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시어머니가 식탁을 콱 내리치자 유리잔에 담긴 우유가 찰랑거리며 밖으로 튀었다. 내가 우리 심씨 집안 밥 먹고 우리 심씨 집안 지붕 아래서 살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월급 타령을 해. 재훈이가 너 안 걷어줬으면 넌 진작에 굶어 죽었어. 카드는 절대 못 주니까 당장 꿈깨.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과 그 목에 우아하게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도 않았고 지난 7년간 늘 그래왔듯 고개를 떨구며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밀어 넣었다. 꼬박 10초 동안의 침묵.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을 빠져나왔다. 수면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나는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내가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 동기였던 친구, 강민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금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세무회계법인의 시니어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다. 은채야, 너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민지는 내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머그잔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민지야, 우리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번 보증금이랑 첫 수술비만 먼저 결제하게. 약속할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게. 민지는 순간 멍해졌다. 그녀는 내가 건재상을 운영하는 사장과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상식선에서 나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모님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얼마면 돼? 계좌번호 찍어. 스마트폰에서 이체 완료 알림음이 울렸을 때 나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숨이 막혀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를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다. 은채야, 왜 이래? 민지가 기겁을 하며 나를 잡아 끌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지독한 굴욕감과 처절한 감사함이 뒤섞여 마치 무딘 칼날이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다. 그 돈으로 대구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3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모님들 모임에 갔고 시누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승일건재 내부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 전원을 켰다. 지난 7년간 나는 매일 이 컴퓨터 앞에 앉아 회사의 장부를 정리했다. 세금 계산서, 입출금 내역, 부가세 신고서. 눈을 감고도 어느 폴더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꿰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장부의 숫자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을 뿐 그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파헤쳐 볼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단순한 기장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집안의 진짜 밑바닥을 똑똑히 들여다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 5년치 재무제표 엑셀 파일을 열었다.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을 따라 실내의 빛도 점차 어둑해졌다.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마우스를 쥔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3가지 치명적인 이상 자금을 발견했다. 첫 번째, 회사는 매 분기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영업촉진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 돈은 정식 세금 계산서도 없이 오직 수기 영수증만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해 들어가자 국민은행에 개설된 정기예금 계좌가 하나 튀어나왔다. 예금주 천미숙. 시어머니는 식구들 몰래 회사 이익금을 빼돌려 자신의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매월 사무용품 구입비 세부 내역에는 항상 기이한 결제 기록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강남구의 고급 에스테틱, 청담동 명품 매장, 최고급 파인다이닝. 그 내역에 연동된 신용카드 번호를 조회해보니 다름 아닌 시누이 심수연 명의의 카드였다. 지난 3년간
그녀가 개인적으로 긁고 다닌 막대한 카드값이 전부 회사법인 통장에서 대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마지막 내역. 나는 2년 전에 대차 대조표를 열었다. 장기 미수금 항목에 2억 5천만 원의 변동 내역이 찍혀 있었다. 2억 5천만 원이 그것은 7년 전 우리 엄마가 대구의 낡은 집을 팔아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보태준 바로 그 피 같은 돈이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2년 전 이 집의 첫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 당시 남편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재계약을 마쳤고 계약서만 새로 썼다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 2억 5천만 원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졌다. 2년 전 10월 15일 집주인은 2억 5천만 원을 남편 심재훈의 계좌로 반환했다. 10월 16일 심재훈은 그 돈을 전액 시어머니 천미숙의 은닉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10월 20일 이 집의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전세가 아니라 남편이 몰래 반전세로 돌려버린 월세방이었던 것이다. 엄마가 목숨을 연명할 돈, 평생의 피땀을 갈아 넣어 만든 그 2억 5천만 원은 그렇게 심씨 집안의 거대한 자금통 속으로 소리 소문 없이 빨려 들어가 시어머니의 통장에 찍힌 한 줄의 숫자로 전락해 있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차갑고도 잔인한 이체 내역들을 빤히 응시했다.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정말이지. 단 한 줌의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물이 끓어올랐다. 격렬하게 요동치는 소리 없이 그저 완벽하고도 죽은 듯한 뜨거움만이 가득했다. 밤 11시 30분에 심재훈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알 수 없는 투정을 부렸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내 앞에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출력한 A4 용지 다발이 놓여 있었다. 한밤중에 불도 안 켜고 사람 간 떨어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는 벽면의 스위치를 눌렀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조명이 켜지자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 오늘 피곤해 죽겠으니까 내 엄마 그 구질구질한 타령할 거면 입 다물어라. 앉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그는 흠칫 놀랐다. 내 이런 말투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 기색이었다. 그는 인상을 팍 쓴 채 다가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또 뭐 어쩌려고. 나는 A4 용지 다발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가장 맨 위에 놓인 종이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짙게 밑줄이 그어진 2년 전 10월 16일자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게 뭔데? 그는 고개를 숙여 종이를 쓱 훑어보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술 기운이 단 1초 만에 절반은 날아간 듯 했다. 2억 5천만 원.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우리 엄마가 집 팔아서 준 돈 2년 전에 집주인이 당신한테 돌려줬고 당신은 그걸 당신 엄마한테 송금했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집 월세잖아. 심재훈의 목젖이 크게 꿀꺽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지만 이내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깔았다. 너 회사 장부 뒤졌어? 내가 무슨 권리로 회사 장부를 들쑤셔. 그 돈 어디로 갔어? 나는 그의 변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한 거야. 그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그때 회사 자금 사정이 꼬여서 엄마가 일단 그 돈 좀 융통해서 쓰자고 했어. 반전세로 돌려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잖아. 내가 이 회사 대표인데 내가 돈 쓰는 것까지 일일이 너한테 결제받아야 해? 회사 자금이 꼬여서 당신 엄마 개인 정기예금 통장에 처박아두고 이자나 따먹었어. 나는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래서 당신 여동생 매달 수백만 원씩 긁고 다니는 카드값이나 대납해주셨고. 입 안 닥쳐. 심재훈은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폭발하더니 테이블 위에 A4 용지를 낚아채 반으로 확 찢어버리고는 내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 던졌다. 하은채, 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감히 남편이랑 시어머니 뒷조사를 해?
이건 가정 파탄이야.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심씨 집안 아니었으면 넌 지금쯤 길거리에서 나 앉아 구걸이나 하고 있을 빈티 나는 년이야. 종이 조각들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날카로운 종이 단면이 내 광대뼈를 스치고 지나가며 따끔한 통증을 남겼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앞에 이 남자를 응시했다. 7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사내. 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 찔리는 구석을 들켜버린 당혹감과 억지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그야말로 추악함 그 자체였다. 그는 소리를 빽빽 지르며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윽박지르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내내 나는 문득 그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낯설었다. 마치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생판남, 밑바닥 시정잡배를 보는 것만 같았다. 나에게도 한때는 환상이 있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저 일이 너무 바빠서 성격이 조금 불같아서 그럴 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가정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순간 내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그 환상이라는 이름의 유리덮개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단 하나의 파편조차 남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줍지도 않았다. 똑바로 걸어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밖에서는 그가 집기를 집어 던지며 쌍욕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대 쪽으로 다가가 곤히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새근새근 일정한 숨을 내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불깃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러고는 창가에 놓인 책상 앞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서랍 맨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던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몇 개의 단어를 입력했다.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이혼 재산 분할. 손가락으로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하얀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하게 메마른 얼굴이었다. 눈물도, 억울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썩어 문드러진 살점을 도려낼 준비를 마친 차갑고도 서늘한 결단만이 서려있을 뿐이었다. 검색 결과 맨 상단에 뜬 곳은 수원지방법원 근처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이었다. 나는 웹페이지를 열어 대표 유선 번호를 머릿속에 새겼다. 화면 우측 상단의 시계는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충전기 선을 뽑고 이 낡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다시 끈 뒤 서랍 맨 밑바닥에 오래된 앨범 아래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평소처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다. 남편 심재훈은 핏발이 선 눈을 한 채 안방에서 걸어 나와 의자를 빼고 앉더니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천미숙은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곁눈질로 쓱 훑어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의 그 지독한 난장판은 그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매끄럽게 덮여버린 듯했다.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내가 더 이상 악을 쓰며 대들지 않는 한 이 집안은 여전히 숨막히는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아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킨 나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수원행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실었다. 법무법인 정도는 수원지방법원 맞은편의 낡은 상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전 직장 동료 민지가 은밀히 소개해준 오 변호사였다. 그는 가사소송과 기업 재무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이었다. 상담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인스턴트 커피 향이 뒤섞여 났다. 나는 캔버스백에서 두툼한 검은색 서류철을 꺼내어 원목으로 된 커다란 사무용 책상 위로 슥 밀어놓았다. 오 변호사님, 이것이 승일건재의 지난 5년치 내부 장부 내역과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금 흐름 추적표입니다. 나는 첫 장을 넘겼다. 이 안에는 제 시어머니 천미숙 명의로 된 미공개 정기예금 계좌 내역,
신우이 심수연이 지난 3년간 법인 카드로 대납한 신용카드 결제 기록,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마지막 A4 용지 위에 손끝을 얹었다. 2년 전 제 남편 심재훈이 2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자기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완벽한 은행 이체 증빙 자료입니다. 오 변호사는 콧등에 얹힌 무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그 서류 다발을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꽤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더니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손놀림이 느려졌다. 고요한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사각사각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울렸다. 그는 손 닿는 곳에 있던 적청 연필을 집어들고 표 가장자리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고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허리는 점점 더 꼿꼿해졌다. 꼬박 20분이 지났다. 그가 고개를 들어 서류에서 내 얼굴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의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놀라움이 깃들어 있었다. 하은채 씨, 제가 수많은 이혼 재산 분할 사건을 맡아봤지만 보통 의뢰인들이 들고 오는 건 파편화되고 두서없는 캡처본이나 반쪽짜리 영수증 더미가 전부입니다. 오 변호사는 서류철을 덮고 두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렸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정리해 오신 이 자료는 그 치밀함이 당장 검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법정 증거로 제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자금의 행방, 시간대별 흐름, 계좌 간의 교차 검증까지 논리적인 허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식 자격증을 가진 세무사입니다. 나는 그를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7년간 승일건재의 모든 장부는 제 손을 거쳤으니까요. 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랍에서 빈 위임장 한 장을 꺼냈다. 그럼 법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죠. 먼저 그 2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말입니다. 이 돈의 출처가 대구의 낡은 집을 판 매매 계약서와 어머니 윤정희 여사님이 당시 송금했던 내용만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는 친정어머니의 혼전 증여 및 목적성 지원금으로 명확히 규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 대표가 이를 천미숙 여사 명의로 무단 은닉한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악의적 빼돌림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즉시 법원에 재산가압류를 신청해서 천미숙 여사 명의의 그 정기예금 계좌를 통째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물었다. 제공해주신 증거들이 이렇게 완벽하다면 법원의 인용 결정은 매우 신속하게 내려질 겁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가압류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오 변호사는 연필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두 번째로 심수연 씨의 신용카드 대납 건입니다. 이건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소비에 충당한 것으로 비록 그 액수가 중대한 형사범죄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남편 측 가족이 장기간 부부의 공동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철저한 증거가 됩니다. 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빛을 한층 더 엄숙하게 빛냈다. 하은채 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승일건재에서 7년간 격리 업무를 보셨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월급도 받지 않으셨다고요? 네, 매달 몇십만 원 한도의 생활비, 가족 카드가 전부였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소송의 여지를 줍니다. 오 변호사는 종이 위에 빠르게 몇 글자를 휘갈겨 썼다. 의뢰인께서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세무사입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승일건재 측에 동종업계 시장 표준 단가에 맞춰 지난 7년간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이혼 재산 분할과는 완전히 별개의 채권으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몫입니다. 나는 오 변호사의 펜끝에서 흘러나온 그 법률 용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재산 가압류, 악의적 재산 은닉, 미지급 임금 청구. 7년 만이었다. 내 숨통을 조이고 나를 짓눌러왔던 그 알량한 집안 법도라는 것들이 법 앞에서는 모조리 난도질당하고 청산되어야 할 숫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오 변호사님, 저희 엄마가 아직 대구병원에서 수술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에겐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요. 제게 맡기시죠. 오 변호사는 내 앞으로 위임장을 쓱 밀어주었다. 서명하십시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서명펜을 집어들고 위임인 란에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하은채라는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종이를 뚫을 듯 힘을 준 펜 끝이 종이 위를 거침없이 스치고 지나갔다. 수원에서 서울로 돌아온 오후, 나는 평소처럼 승일건재 사무실로 출근했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았고 격리관은 복도 맨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새로 산 암호화 보안 USB를 꽂고 마지막 데이터 백업 작업을 시작했다. 마우스로 복사 버튼을 클릭하자 화면 위로 진행률 막대가 느릿느릿 기어가기 시작했다. 15%, 34%. 문밖에서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신우이 심수연과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가방 색깔 너무 노티 나잖아. 우리 오빠가 지난달에 긁어준 그 한정판이 훨씬 예쁘지.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진행률 막대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67%, 82%. 발걸음 소리가 격리과 문 앞에서 멈췄다. 문고리가 아래로 눌리며 철컥하는 소리를 냈다. 내가 미리 문을 안에서 잠가둔 탓에 문은 열리지 않았다. 새언니. 안에 있어요. 심수연의 목소리가 문짝을 넘어 들려왔다.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투였다. 대낮부터 문은 왜 잠그고 난리야? 지난달에 그 피부과 결제한 거, 경비철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좀 확인해줘요. 피부과에서 영수증 상호가 잘못 찍혔대잖아. 막대가 99%로 훌쩍 뛰었다. 잠깐만요. 지금 분기별 세무신고서 대조 중이에요. 시스템 데이터 돌아가고 있어서 금방 끝나요.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떤 떨림이나 이상한 낌새도 찾아볼 수 없었다. 100%. 복사가 완료되었다. 나는 USB를 뽑아 속옷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걸어가서 문고리를 돌렸다. 심수연은 문틀에 짝다리를 짚고 기댄 채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무실 안을 힐끗거렸다. 장부 대조하는데 문까지 잠글 일이람? 요즘 세무서에서 건재상 쪽 가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벼르고 있어서 데이터 넘길 때 꼬이면 안 되거든요에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마주보며 책상 위에 있던 빈 지출 결의서를 집어 건넸다. 피부과 영수증 이리 줘요. 다시 기장해 놓을 테니까. 심수연은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구깃구깃하게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을 내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영수증을 반듯하게 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오 변호사의 암호화된 이메일로 전송했다. 불법 대납 증거 한 건 추가요. 라는 짤막한 메시지와 함께 그 후로 2주 동안 나는 태엽을 꽉 감아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심씨 집안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일상을 연기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밤이면 시어머니에게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다 바치며 물가가 올랐네 내가 굶뜨네 하는 잔소리를 묵묵히 들어넘겼다. 남편은 여전히 술자리를 핑계로 밤늦게야 기어들어왔고 대구병원에 누워있는 장모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마치 그날 밤에 끔찍했던 부부싸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굴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3가지 일을 끝마쳤다. 첫째,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난 몇 년간 밀려있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내 세무사 자격증의 등록 상태를 다시 활성화했다. 둘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1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다. 서울에서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지만 월세가 저렴했고 무엇보다 근처에 평판이 아주 좋은 공립초등학교가 있었다. 나는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군을 미리 둘러본다는 핑계로 혼자 빠져나가 2달치 보증금을 걸어두었다. 셋째, 민지에게 빌렸던 돈과 오 변호사가 긴급으로 받아낸 첫 번째 노동중재 가지급금을 합쳐 대구병원의 법인 계좌로 전액 송금했다.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 목요일 저녁, 위태로웠던 균형이 하마터면 산산조각 날 뻔하기 전까지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에는 기름기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나는 노란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 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기계적인 손놀림을 반복했다. 주방 환풍기가 웅웅거리는 굉음을 내며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확인할 요량으로 평소에 쓰던 낡은 스마트폰을 아일랜드 식탁 끄트머리에 올려두었다. 갑자기 화면이 번쩍 켜지더니 문자 메시지 하나가 띠링하고 떴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도였다. 화면에 미리 보기에는 하은채님, 천미숙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재산가압류 신청건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오후 정식으로 동결 결정문을 하달했다는 내용이 떠올랐다. 잠금 화면 설정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은 가려져 있었다. 그때 짙은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 하나가 내 등 뒤에서 불쑥 튀어나오더니 스마트폰을 확 낚아챘다.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 천미숙이 어느새 주방 문턱까지 다가와서는 실눈을 뜨고 화면에 뜬 글자들을 뚫어지라 노려보고 있었다. 싱크대의 물은 여전히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노란 고무장갑에서 하얀 거품이 방울방울 떨어져 스테인리스 볼 위로 툭툭 부딪혔다. 법무법인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 날카로운 삼배간이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다. 천미숙명의 동결 결정문? 하은채, 너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내 심장이 흉곽 안에서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핏대가 순식간에 정수리까지 뻗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나는 아주 느릿하고 침착하게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모서리에 걸쳐두었다. 어머니, 잘못 보셨어요. 나는 키친타월을 한 장 뽑아 물기를 닦아내며 그녀의 매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다가갔다. 동결 결정문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날아온 세무조사 협조 공문이에요. 내가 날 까막눈으로 안아본데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스마트폰을 바짝 들이밀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꾹 찔러댔다. 여기 내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혀있잖아. 그건 승일건재 법인과 연동된 계좌라서 그래요.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는 법도 없이 지독하게 차분했다. 지난달에 세무서에서 우리 회사 3분기 영업촉진비 내역을 감사하고 갔거든요. 어머니 명의로 된 그 국민은행 계좌, 지난 몇 년 동안 회사 자금 돌려막는 용도로 썼잖아요. 세무서 쪽에서는 회사가 세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서 협조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제가 세무서에 바로 연락하면 긁어부스럼 만들까 봐 뒤로 몰래 법무법인 껴서 자문을 구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나는 말을 잠시 끊고 다급한 기색을 살짝 섞어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변호사 말로는 이 돈 출처 제대로 소명 못하면 세무서에서 당장 계좌 동결하는 건 둘째치고 법인 대표인 재훈 씨한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대요. 재훈 씨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데 이런 일로 골머리 썩게 하기 싫어서 저 혼자 어떻게든 서류 조작해서 막아보려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집안의 경제권은 쥐고 흔들망정. 복잡한 세무 지식이나 법률 조항 앞에서는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노인이었다. 탈세니 법적 책임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튀어나오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푹 꺾여버렸다. 세무서에서 장부를 털어? 아니, 그 불똥이 왜 나한테 튀어? 스마트폰을 쥔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너 전문가라며. 평소에 장부를 어떻게 만졌길래 세무서에서 냄새를 맡게 만들어. 변호사랑 이미 손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가산세 좀 물고 장부 싹 갈아엎어서 절차대로 다시 넘기면 해결될 일이에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슬그머니 빼앗아 쥐고는 화면을 꺼버렸다. 어머니,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요. 회사 주주들 귀에라도 들어갔다간 재훈 씨 밥줄 끊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저만 믿으세요. 계좌에는 아무 문제 없게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눈초리로 나를 흘겨보았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더 캐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끝내 꿀꺽 삼키고 말았다. 너, 이 일 꼬투리 안 잡히게 빨리 처리해. 그녀는 코웃음을 치더니 휙 돌아서서 도망치듯 거실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땀이 셔츠를 흠뻑 적셔 살갗에 쩍쩍 달라붙었다.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간 틈을 타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히 꽂힌 중고 공기계를 하나 샀다. 오 변호사와 민지의 연락처는 전부 그쪽으로 옮겨버리고 원래 쓰던 낡은 폰에는 장보기 메모장과 유치원 단톡방만 남겨두었다. 나는 시퍼런 칼날 위를 맨발로 걷고 있었지만 내 발걸음은 지난 7년 그 어느 때보다도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사흘 뒤 나는 연차를 내고 대구행 KTX에 몸을 실었다. 엄마의 수술은 오전 10시에 잡혀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포비돈과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플라스틱 대기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이 곁을 지켜주지도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 하나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다. 오롯이 나 혼자였다. 수술은 꼬박 6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집도의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종양 제거가 아주 잘 끝났고 다행히 넓게 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이미 전액 정산이 끝난 상태였다. 오 변호사의 일처리는 번개처럼 빨랐다. 법원의 계좌 동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심씨 집안 인간들이 손을 쓰기도 전에 그 2억 5천만 원의 거금은 곧바로 법원 공탁금 계좌로 안전하게 넘어갔다. 나는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선지급받은 체불 임금과 민지에게 빌린 돈으로 병원비를 모조리 막았다. 저녁 무렵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마취 기운이 서서히 가시자 엄마는 퀭한 눈을 힘겹게 떴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환자 감시 장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삐 하는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침대 곁에 앉아 굳은 살이 베이고 굵은 링거 바늘이 꽂힌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쥐었다. 은채야 엄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낙엽처럼 위태롭고 가냘펐다. 재훈이는? 네 혼자 왔나?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내려왔어. 나는 다정하게 속삭였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탁한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 자글자글한 주름을 지나 베갯니스로 스며들었다. 마이 힘들었제? 그 큰돈을 우에 구했노 시댁에서 눈치 팍팍 줬을 낀데. 내사 마 죽일년이다. 네 발목이나 잡고. 창백하게 질린 엄마의 얼굴, 평생 바치라느라 툭 붉어져 나온 손마디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난 7년 동안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며 모은 돈을 몽땅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퍼다 바쳤건만 돌아온 건 병상 앞에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남편이 밥상을 뒤엎고 패악을 부리던 그날 밤, 내 눈물샘은 이미 말라붙어 버렸다. 엄지손가락으로 엄마의 눈가를 살며시 닦아주고 그 거친 손을 내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엄마,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나 잘해. 나는 엄마의 두 눈을 맞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앞으로 엄마는 내 돈만 펑펑 쓰면서 살아. 엄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나는 이불깃을 목 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2주째 되던 날, 나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단출한 캐리어 2개만 끌고서 7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집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성남시에 마련해둔 그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고 구질구질한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화요일 오전 집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틈을 타 나와 아이의 옷가지들만 챙겨서 나왔을 뿐이다. 내 개인 짐이라고 해봤자 눈물이 날 만큼 초라해서 24인치짜리 캐리어 하나를 채우기도 버거웠다. 심씨 집안 인간들이 내 증발을 눈치챈 것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였다. 전화가 걸려온 순간 나는 성남의 새 집에서 아이에게 먹일 냉동 만두를 찌고 있었다. 싱크대 상판 위에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심재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번쩍번쩍 띄워 올렸다. 나는 전화를 받는 대신 음소거 버튼을 눌러버리고
다 익은 만두를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냈다. 다음 날 오 변호사는 내 대리인 자격으로 승일건재 측의 노동중재위원회에 체불임금 청구 통지서를 정식으로 송달했다. 이와 동시에 심재훈과 천미숙에게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장이 날아갔다. 마침내 거대한 폭풍이 그 집구석을 덮쳤다. 엄마가 수술을 받은 지 31일이 지난 날이었다. 성남시에는 초겨울에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새집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세무사 사무소 재개업 이후 처음으로 맡은 고객의 장부를 꼼꼼하게 대조하고 있었다. 책상 모서리에 올려둔 업무용 스마트폰이 돌연 징징 울렸다. 지역번호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서울 유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텔레마케터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시누이 심수연의 완전히 쉬어터진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다. 새언니, 지금 어딨어요? 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고 배경으로는 응급실 특유의 어수선한 소음이 섞여 들어왔다. 엄마 쓰러졌어. 뇌졸중이래.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당장 뚫는 수술 안 하면 반신불수된대. 펜을 쥐고 있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고 펜 끝이 장부 위에 까만 잉크 자국을 작게 남겼다. 새언니, 말 좀 해봐요. 심수연은 수화기 너머에서 거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오빠는 전화도 안 받아. 회사 사람들 말로는 세무서에 불려갔대. 병원에서는 입원 보증금이랑 수술비로 당장 1,000만 원부터 결제하라고 난리인데 내 카드 한도는 다 막혔어. 엄마 국민은행 통장 은행 직원이 법원에서 계좌를 꽁꽁 묶어놔서 돈 한 푼도 못 댄대. 새언니, 언니가 뭐 꾸민 거 맞지? 제발 언니가 와서 병원비 좀 먼저 결제해주면 안 돼? 나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맞은편 지붕기와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은 이내 속절없이 녹아 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나 서울 아니에요. 나는 아주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럼 돈부터 좀 보내줘. 아니면 언니 신용카드 번호라도 불러줘. 심수연은 불판 위에 올려진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고 있었다. 나 돈 없어요. 그 알량한 생활비 가족카드는 집 나올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예쁘게 올려두고 왔으니까 그거 쓰세요. 나는 고요하게 내뱉었다. 새언니. 사람 목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판국에 평소에 회사 장부 언니가 다 주물러 쓰면서 그깟 1,000만 원 하나 못 빼준다는 게 말이 돼. 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어 버렸다. 2시간 뒤 내 아파트 초인종이 부서져라 울려댔다. 인터폰 화면 위로 극도의 초조함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심재훈의 상판이 떠올랐다. 그의 정장 재킷은 구깃구깃했고 넥타이는 쥐어뜯은 듯 비뚤어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땀에 절어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다가가 굳게 닫힌 철문 너머에 선 채 도어록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한 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그는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문 부수지 마. 이웃들 시끄러워. 내 목소리가 들리자 심재훈의 난동이 딱 멈췄다. 그는 인터폰 카메라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당장이라도 피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은채야,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그 기고만장하던 싹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덜덜 떨리는 애원만이 가득했다. 엄마 병원에 누워 계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뇌혈관이 꽉 막혔대. 내가 집안에 있는 카드란 카드는 다 뒤졌는데 엄마 계좌는 싹 다 막혔고 회사 법인 통장도 내가 찔러 넣은 세무조사 때문에 감사국에서 다 잠가버렸어. 수연이 그 등신 같은 기집애는 모아둔 돈도 한 푼 없고 그는 마른 침을 삼켰고 목젖이 흉하게 출렁거렸다. 은채야, 제발 부탁할게. 너 노동청에서 월급 밀린 거 가지급금 빼낸 거 다 알아. 그 돈 좀 먼저 빼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안 그러면 우리 엄마 죽어. 인터폰을 타고 치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다. 심재훈이 스피커폰을 켜놓은 모양인지 시누이 수연의 징징거리는 울음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새언니, 제발 언니가 먼저 좀 막아줘. 우리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현관에 짙은 그림자 속에 선 채 화면 속에서 한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남자가 이제는 길 잃고 헐떡이는 똥개마냥 내 문간에 엎드려 있는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심씨 집안 인간들은 난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나라는 이름의 공짜 호구 격리를 뜯어내고 우리 엄마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불려온 그 더러운 핏줄 같은 돈줄을 끊어버리자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했던 그 잘난 집구석이 당장 현금 1,000만 원 융통할 능력조차 없는 빈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른 채 나와는 티끌만큼도 상관없는 남의 재무제표를 낭독하듯 억양 없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건 내 엄마지. 그 노인네 죽고 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내 돈을 내야 해? 복도에는 돌연 무덤 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심재훈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에서 서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로 물들어갔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몰골을 난생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불과 한 달 전, 그 난장판이 된 주방 바닥에서 밥상을 뒤엎고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그가 개거품을 물고 지저댔던 바로 그 말이었다. 토시 하나, 숨소리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의 면상에 되돌려 주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던 심수연의 징징거림도 칼로 자른 듯 뚝 끊겼다. 은채 너 심재훈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반나절이 지나도록 온전한 문장 하나 뱉어내지 못했다. 이 말, 내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 재훈아, 나는 화면을 노려보았다. 내가 친히 내 뼛속까지 새겨준 너희 심씨 집안 법도잖아. 나는 통화 버튼에서 손을 떼고 인터폰 전원을 아예 뽑아버렸다. 심재훈은 복도에 아주 오랫동안 서성거렸다. 화면은 새까맣게 꺼졌지만 문 너머로 헐떡이는 그의 숨소리와 이내 질질 끌며 비틀비틀 멀어지는 처참한 발걸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이후의 일들은 변호사와 민지의 전원을 통해 건너들었다. 심재훈은 결국 내게서 단돈 10원 한 장 뜯어내지 못했다. 당장 급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경기도 외곽에 박혀있던 시어머니 명의의 허름한 9억을 헐갑에 후려쳐 팔아넘겨야 했고 승일건재의 잔챙이 주주들에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사채나 다름없는 고금리 빚을 끌어다 썼다고 했다. 수술 덕분에 천미숙의 목숨줄은 간신히 붙어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참혹했다. 수술 후유증으로 심각한 편마비가 와서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혀가 굳어 말조차 제대로 웅얼거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심수연은 아픈 애미를 모신다는 알량한 핑계로 비싼 월세방을 빼고 본가로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평생 돈만 펑펑 쓰며 남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살던 그 공주병 환자가 똥오줌 받아내는 병수발을 견딜 턱이 없었다. 2주도 채 버티지 못하고 간병 당번 문제와 밑 빠진 독처럼 들어가는 재활 치료비 때문에 오빠인 심재훈과 거실에서 피 터지는 난투극을 벌였다고 했다. 왜 나 혼자 독박을 써야 해? 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오빠가 장남인데 간병인 쓸 돈 좀 내놓는 게 그렇게 억울해? 내 수중에 돈이 어디 있다고 지랄이야. 회사 장부는 털리지. 전세 보증금은 법원에서 다 뺏어갔지. 내년이 그동안 긁어댄 카드값 중에 내 피땀으로 안 메운 게 어딨어. 사기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 쌍욕이 난무하는 고함 소리, 그리고 문짝이 부서져라 쾅 닫히는 소리. 천미숙은 안방 병상에 시체처럼 누워 문밖에서 제 자식 새끼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그 지옥도를 고스란히 들어야만 했다. 삐뚤어진 입가로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고 목구멍에서는 컥컥거리는 가래 끓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 온전한 쌍욕 한마디조차 내뱉지 못한 채 피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6개월 뒤 서울 가정법원. 판사의 경쾌한 망치 소리가 텅 빈 법정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판결 결과는 싱거울 만큼 뻔했다. 내가 들이민 재무증거의 사슬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숨막히게 촘촘해서 심씨 집안은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이랬다. 2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은 자금 출처가 명확함으로 아내 측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가압류된 계좌에서 전액 반환할 것,
승일건재에서 7년간 무급으로 착취당한 노동은 사실상의 고용관계로 인정되므로 시댁 측은 시장 단가에 의거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합친 2억 8천만 원을 전액 보상할 것, 또한 남편 측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중대한 유책 사유가 뚜렷하므로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 성남시 아파트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받고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완벽하게 나에게 귀속되었다. 심재훈은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뱉어내야만 했다. 법원 정문을 걸어 나오던 날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극적인 폭우도 쏟아지지 않았고 땅을 치며 오열하는 신파극도 없었다. 나는 그저 펄럭이는 트렌치코트 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지하철역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성남시에 차린 내 세무사 사무소는 서서히 자리를 잡고 궤도에 올랐다. 일 처리가 꼼꼼하고 수임료도 합리적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근처 상점가의 식당과 마트 사장님들이 줄지어 장부 관리를 맡겨왔다. 주말이 되면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 엄마를 뵈었다. 엄마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곰팡내 나던 그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을 당장 빼버리고 내가 되찾은 보증금으로 대구 시내 한복판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널찍한 투룸 전세를 얻어들였다. 이제 엄마는 혼자서도 가뿐하게 계단을 내려가 동네 노인대학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웃음을 되찾으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어느 금요일 저녁. 아들은 목욕을 마치고 거실 카페트 위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풀고 있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이번 달 마지막 고객의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었다. 책상 위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빛났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심재훈. 화면에는 은채야, 우리 제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어젯밤에 내 사진 붙잡고 엉엉 우셨어. 나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라는 구질구질한 내용이 떠올랐다. 나는 화면에 뜬 그 두 줄을 무심하게 스윽 훑어보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어떤 미세한 파동조차 일지 않았다. 통쾌함도 일말의 동정심도 심지어는 분노조차도 없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굳이 차단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다. 그저 스마트폰을 뒤집어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끔 식탁 위에 탁 엎어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빨간색 색연필을 집어들고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연필 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문제집에 적힌 덧셈 뺄셈 문제 하나를 뚫어지라 노려보며 멍을 때리고 있었다. 왜 그래? 이 문제에서 막혔어. 나는 쪼그려 앉아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엄마, 이 문제 진짜 이상해. 아들이 문제집 위를 가리켰다. 왼쪽에 사과가 3개 있고 오른쪽에 사과가 2개 있는데 왜 정답 칸에는 사과가 1개밖에 안 남았다고 적혀 있어? 나머지 4개는 어디로 도망간 거야? 나는 인쇄가 잘못된 그 엉터리 문제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우개를 집어들어 그 틀려먹은 정답을 깨끗하게 싹싹 지워냈다. 종이 위에 소복이 내려앉은 지우개 가루들을 입으로 후 불어 날려보냈다. 누군가 계산을 엉망으로 틀리게 해놔서 그래. 나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포개어 쥐고 그 빈칸에 아주 반듯하고 정갈한 숫자를 새로 적어 넣었다. 하지만 괜찮아. 진짜 정답이 뭔지 우리 스스로 똑똑히 알고만 있다면 잃어버린 것들을 한 땀 한 땀 제대로 다시 더해 놓으면 돼. 장부라는 건 결국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색 숫자 5를 가만히 응시하며 나는 아주 길고 후련한 숨을 내쉬었다. 7년 이내 인생이라는 이름의 장부 안에서 억울하게 지워지고 교묘하게 은폐되고 도둑맞았던 그 수많은 숫자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이 순간 먼지 한 톨 없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다. 이제 그 어떤 악성 부채도 2번 다시 내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 하은채는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제 입으로 짓거렸던 그 알량한 원칙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죠.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은 굳이 내 손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내 목을 치려고 시퍼렇게 갈아둔 그 칼을 방향만 쓱 틀어주면 되니까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미친 듯이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피땀 어린 헌신을 그저 숨쉬듯 당연한 공기 취급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진짜 흔적도 없이 공기처럼 증발해 버렸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속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